제주 역사 관련 투어들을 우리 제주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제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를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창호. 이 통상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하셨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다고 오해하게 된 배경에는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이제 멘트로 이 워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자막이 나가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아직도 근거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말인데, 이 말조차도 윈스턴 처칠이 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던 부분들이 사실은 왜곡일 수도 있다.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꺼내봤습니다. 또 이 문장은 보통 일본에 대한 우리 역사의식, 또 반일감정에 앞장설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외세에 대한 우리가 외세에 침탈당했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우리 내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반성을 하고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하나의 팩트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고정관념, 그리고 잠재의식, 그리고 편향된 사고가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고 또 모든 사물 또는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 이중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를 나눌 때 선진국과 후진국 개념, 또 서방 세계와 그의 세계, 또는 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이중법적인 사고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또 남녀 간, 계층 간, 또 역사적으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또 치유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러한 부분들을 부추기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몇 프로가 저소득 국가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 양철원 위원장 한번 생각나는 대로. (60% 이상). 또 다른 분, 뭐 아무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70%. 자, 80%.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몇 프로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사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국가의 기준은 뭐냐? 저소득 국가의 기준은 세계은행에서 기준이 약 하루에 3.1달러 이하로 소득이 있으면 저소득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북한이 끼어 있고요. 예멘이 들어가 있고 르완다가 있습니다. 10개국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사는 국민들, 인구수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양철원 위원장 다시 한번 30%, 80%. 이게 이제 팩트풀리스라는 책에 나온 질문인데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9%밖에 안 됩니다. 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인식 속에는 막연하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막연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왜곡된 거죠.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충분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비슷한 질문으로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는 여성의 비율은 몇 프로냐? 우리 오기선 위원님 한번 저소득 국가의 초등학교 나온 여성의 비율. 네? 반반. 네. 우리 여성 위원장님 60%. 야, 우리 여성 위원장님 역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여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못 받을 거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분들이 무려 60% 이상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 못 받으셨을 거야.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그런 그런 입장이 있어서 교육을 못 받는 게 당연할 거야. 이런 편견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속의 편견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8 당시에 광주 5.18 당시에 돌아가신 시민의 숫자 알고 계신 분? 우리가 5.18을 얘기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냐 할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150명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렇죠. 2,000명, 1,500명. 아까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홈페이지의 공식적인 자료는 162분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 사실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경찰분은 몇 분 돌아가셨을까요? 4분 돌아가셨습니다. 군인은 23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도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5.18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또는 5.18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제가 아까 그 5.18 관련 잠깐 우리 친구들이랑 한 2, 4년 전에 얘기할 적에 제가 이 팩트를 얘기했거든요. 좀 아주 좌편향되어 있는 친구인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보여줬습니다. 조작된 거랍니다. 어떻게 이 조작된 데이터를 자기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랑 안 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줘도 믿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고에 왜곡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안중근과 동학, 전봉준과 대원군. 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중근 의사는 1909년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우리 국민적 독립의 영웅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16살 때 의병을 일으켜서 동학군을 진압했던 사실은 아십니까?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러면 우리가 동학이라는 게 또 뭐냐? 동학이라는 게 과연 정말 우리 민중의 항쟁을, 우리 대중 민중을 위해서 정말 희생된 그런 독민운동이냐? 우금치 전투에서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 2만 명이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본군의 지휘하에 대한민국, 당시 대한제국군이 미국에서 들여온 게틀링 기관총을 설치하고 나수로 축청으로 무장된 봉황 농민을 무차별 사살했습니다. 그러면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 민중을 희생시키고 무모하게 죽음 앞에 내세운 사람인데 우리가 동학농민의 녹두 장군으로서 우리가 꼭 칭송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봉준은 대원군 집에서 2년간 식객 생활을 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2년간 대원군 집에서 밥을 얻으면서 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봉준이. 그러면 전봉준이 2차 동학혁명 때 2차 전쟁 우금치 전투에서 한양으로 진격할 때 왜 갔을까요? 대원군의 복권을 꿈꿔서 같이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고 정확한 팩트를 파악할 때 우리 머릿속에 왜곡된 역사가 우리한테 자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세를 특히 우리가 제주도를 이끄는 우리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4.3에 관련된 얘기, 또 연관해서 5.18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아무리 국가에 반항하는 세력이어도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민중을 압살하고 학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우리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또 국가가 아무리 탄압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목적을 위해서 일반 민중들을 희생하게 한 그런 반국가 세력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3과 5.18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의 잘못은 우리가 인정을 했고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배보상 문제에 앞장서서 해결을 하듯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평가는 우리가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역사에 관련된 부분, 이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좌파들 선동선전의 패턴이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해라, 최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라, 정확한 팩트와 거짓을 섞어서 대중이 흥분할 스토리를 만들어라. 제일 중요한 건 거짓이라도 거짓말을 해도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김희겸 그 청담동 술자리 생각나시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날짜를 특정했죠. 최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했죠. 첼로 연주에다가 그 다음에 정확한 팩트와 거짓말을 섞어서 뭐 동백꽃 아가씨를 누가 불렀다는 등 그 거짓말 아마 여러분들은 안 믿었겠지만 대다수의 또 그쪽에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짓이면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런 좌파들의 선전선동 전략을 우리는 정확히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팩트를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퍼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나치 히틀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감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지성인의 나라 독일에서 왜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나온 이론이 멍청이 이론입니다. 악은, 눈에 보이는 악은 한거해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대중들의 어리석음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 아시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독일의 선거에 의해서. 그 대중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히틀러를 뽑게 됐고,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전 세계를 곤궁에 빠뜨리게 됐고 자국민의 희생을 가져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멍청함은 어떤 지능이나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사교가 활발한 사람들이 더 이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고 있더라. 이런 멍청이 이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전선동에 의해서, 또 어저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딱 이 이론에 들어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우리 제주 역사에 관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 180만 년 전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제주도가 형성된다고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훨씬 우리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빌레모 동굴에서 우리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됐고 거기에 곰의 뼈나 대륙 사슴의 뼈나 이런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는 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만년에서 BC 기원전 만년에서 약 1000년에서 5000년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통상 나누고 있고요. 이 시기의 유적들은 용담동의 한천 주변에 약 10만 평 정도의 일대에서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300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나국의 형성은 기원 후 약 200년 정도부터 추측이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 탐나국 시대는 이때 이후로부터 약 1105년까지를 탐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4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탐나 상고 시대는 1105년 이전부터 4개로 나누는데 제1기는 전남 일대 마한과 교류한 기록이 있고, 자, 2기에서부터 3기, 4기는 2기는 고구려의 조공, 3기는 백제의 조공,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대한 조공,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고려의 번국으로서 소속됐던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기 때 그때 이제 신라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충탑에 거기에 이제 탐나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4층인가에 우리 탐나가 9개 층의 각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탐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가 우리 탐나를 어떤 정벌해야 될 대상 또는 자기네와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서 우리 탐나의 지위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라는 말은 1211년 고려 희종 때 제주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라는 말 잘 아시죠? 건널 제 고을주, 그래서 바다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211년에 그 제주라고 명명이 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이게 이제 삼별초가 이제 1270년에 진도에서 1271년에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203년 후에 1273년도에 그 토벌대에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토벌이 되는데요. 그때 몽골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생산 기지로서의 탐나 총감부를 둡니다.
그때 탐나 총간부를 두면서 제주란 말이 잠시 없어집니다. 탐나로 말이 용어가 복속이 됐다가 다시 1294년 약 20년 후에 제주라는 명칭을 다시 되찾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나라의 지배하에 우리 제주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목포의 난은 우리가 이제 원나라가 제주를 점령하면서 말 생산 기지로 하면서 많을 때는 한 1,700여 명 목포를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제주도 인구가 추측하는데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목포만 1,700명, 젊은 남자 1,700명이 왔다는 것은 우리 제주 사회가 거의 그들과 혈연적으로 동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목포의 난이 왜 일어났느냐? 명나라가 원 말기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명나라에서 조선에다가 말 2,000피를 조공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 말기 조정에서는 제주도에다가 말을 2,000피를 바쳐라 하는데 제주의 목포들은 그 뿌리가 원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칸이 지시해서 말을 생산했는데 이거를 적국인 명나라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항을 한 끝에 토벌당한 게 이제 목포의 난인데 그때는 최영 장군이 제주 인구만큼의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22,000여 명. 그래서 목포들이 약 3,000명이 처음에는 첫 전투에는 이겼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부터 지기 시작해서 그 결전을 했던 장소가 지금 새별노름 일대가 전부 다 피로 물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범선까지 쫓겨가서 최종적으로 목포의 난이 평정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최영 장군은 우리 어릴 때부터 훌륭한 위인으로 배웠지만 우리 제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제주인을 살육한 중앙 세력이 아니냐. 우리가 중앙에서 보는 관점의 역사랑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역사관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씁쓸함을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난 이후에 고려에 완전히 이제 목속이 되다가 이제 조선이 생기면서 조선 태종 때 한라산 경계로 북쪽에 일목 2현을 두게 됩니다.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을 두는 체계로 이렇게 행정 체제가 바뀝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1915년도에 그 도제, 섬도자 쓰는 도제를 실시해서 제주도라 했고 그 다음에 31년도에 제주국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46년도 섬도를 쓰는 도제에서 제주도 도로 변경이 되어서 전남 관할에서 벗어난 게 이제 46년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46년도 전남 관할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제주도가 식량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물론 흉작의 원인도 있었고 콜레라의 영향도 있었고 또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그 당시 6만 명 됐는데 인구의 급격한 증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사회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군정에 대한 불만, 또 어떤 공출에 대한 문제, 또 일본 경찰을 그대로 고용을 해서 감정적으로 이런 반일 감정의 그런 대두구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혼란을 틈터서 싹을 튼 게 제주도의 남로당 세력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벌어졌죠. 자,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바라본 제주의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조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확대한 부분이 이건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1705년도에 동아시아 지도인데 제주도를 그 당시 외국 지도에서는 켈파트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켈파트란 말은 그 동인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642년에 일본에 가던 중 제주도를 발견을 하고 그 배의 이름이 켈파트입니다. 옛날에 섬을 발견하면 뭐 선장 이름을 따든 또 배의 이름을 따든 했는데 그때 켈파트라는 명칭이 서양에 알려지게 됐고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멜이 1653년에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해서 13년간 조선에 억류가 되어 있다가 일본을 탈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그동안 13년간의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써낸 게 하멜 표류기입니다. 거기에 헬파트라는 말이 써 있고 자세히 보시면 모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간. 우리가 제주목, 우리 옛날 성안이라고 그랬죠. 성안. 같은 의미로 모간이라고 했습니다. 모간. 그래서 이걸 유추해 볼 때 하멜이 어디 살았었냐면 기록에 의하면 광해군이 유배되었던 그 적거지에 하멜 일행이 최초에 수용이 됐었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멜이 처음에 어디에서 있겠느냐? 모간, 성 안에 억류되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의 지도에는 이렇게 제주를 모간이라고 이렇게 선명히 표시하기도 했고 또 켈파트와 그 다음에 폭마라고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무슨 연유있는지 제주를 폭마 또는 풍마라고 기록한 이후에 제주도를 외국에서는 켈파트 또는 폭마라고 그렇게 지도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이게 제주 의배 구조입니다. 이게 1914년도 일제가 우리 제주도를 전체를 측량을 하면서 각 그 용도별로 그렇게 해놓은 거를 색깔별로 다시 연구자들이 이제 해놓은 건데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문, 이쪽이 남문, 여기가 남수가, 이쪽이 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덕정이고요. 옛날 제주 읍에는 6과원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이 6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6과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오연단이 있는데 오연단 앞에도 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십경 귤림 풍악을 귤림 뭐죠? 귤림 안축? 귤림 추세 죄송합니다. 여기가 귤림 서원이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귤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귤림 추세 영주십경 안에 넣지 않았느냐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산지천이죠. 산지천. 그래서 여기가 수문이 남수구가 있었고 여기가 북수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관덕정의 목가나 이거를 이제 상아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주 판관, 즉 제주시장이 살던 곳이고 여기는 제주도지사가 살던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 목관하는 제주 목사가 근무하던 데고 제주 목사는 제주 조선시대에 약 286명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목사 중에 제주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상필제라고 해서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에 수령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육지에서 와서 제주를 다스렸고 다만 제주 판관의 경우에는 드물게 제주도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상피제로 인한 오히려 우리는 제주도는 피해를 봤다. 왜? 선량한
복사보다는 탐관오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요 부분은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부분이 이제 도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동문시장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육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지금의 칠성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 지금의 동문시장 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매립된 상태와 예전의 지역을 비교하는 거고요. 옛날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거는 졸라코즈라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이렇게 산지천이 이렇게 휘어돌아서 나가게 되는데 일제가 이걸 트고 여기를 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지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주 읍성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점선으로 지금 3도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도리와 2도리가 옛날 길을 사이에 두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림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 건림리 앞에 요 길, 지금 제주성을 보게 되면 이 성이 있고 성 바깥으로 또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의 성을 구축하는데 해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해자. 그래서 성 밖에 제주도에는 해자에 물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까 뭐 탱자나무라든가 이런 가시나무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성을 수성하는 데 했고, 수성을 하기 위해서 또 해자를 관리하기 위한 길이 지금 계속 쭉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 성은 허물어서 도로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그 밖에 보면 이런 해자를 관리하던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집골입니다. 그래서 해집골의 어원이 저는 해잣길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잣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진해장국이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제주 원도심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그런 제주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주 읍성은 그 1555년에 을묘해변이 있습니다. 을묘해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제주도가 화북에 일본 외놈들이죠. 일본 군들이 약 1000명이 와서 우리 제주성을 공격을 하는데, 원래 제주성은 동쪽으로는 산지천 그리고 서쪽에는 병문천을 자연 해자로 삼아서 성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외군들이 왔을 때 화북부를 통해서 사라봉 일대 진을 치면서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성 안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을묘 외변 이후에 그 곽클 목사란 분이 이 성 밖으로 또 이 산지천 밖으로 성을 쌓아서 이 형태가 된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내에 옛날 길들이 있는데요. 이 길들마다 다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을 이 길들이 지금도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남아 있는데, 이 길들이 우리가 이제 명칭을 보면서 우리 옛날 선민들의 삶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덕정입니다. 여러분, 관덕정에 대해서 우리 제주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관덕정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러나 이 관덕정이라는 부분이 우리 제주의 중심 공간으로서 중심 건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덕정이란 말의 관덕은 그 중국의 예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소의 관성덕야라는 말이 있는데, 화를 쏜다는 것은 덕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써서 관덕이라고 해서 관덕정이라고 지었는데 세종 때 지었죠. 그래서 관덕정은
활을 쏘는 전국의 모든 활터에 관덕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옛날 건물은 제주의 관덕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관덕정은 어떤 활쏘기의 시험장 또는 훈련장으로서의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세종 때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겠죠. 8차량가의 중수를 통해서 지금의 관덕정이 되었고, 안에 들어가 보면 뭐 탐라 형승이라든가 호남 제일정이라든가 이런 편액들이 들어가 있고, 좌우에는 벽화가 있는데, 벽화가 적벽대촉도라든가 뭐 상산사호 등등 뭐 수렵도라든가 8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관덕정을 중수하면서 그 그림 원본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다시 그려 넣은 건데, 그래서 원본의 행방을 금년 5월에야 KBS 찾아냈습니다. 그 원본이 지금 돌문화공원 수장고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제주의 고유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런 관심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비교적 최근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방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02년도에 관덕정 사진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니까 건물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군이 다한 대한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한쪽은 지붕을 허물어져 가가지고, 이건 이제 활주라고 그럽니다. 지붕을 받치는 걸 활주라 그러는데, 마치 지팡이 짚고 서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 당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1942년도 관덕정 사진입니다. 46년도. 처마가 짧죠, 예전보다. 일제가 보수를 하면서 약 60cm가량을 자르고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복원을 했는데, 일제 편의에 의해서 처마를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비율이 안 맞는 그런 건물로 보이죠. 관덕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우리 제주의 역사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관덕정의 모습이고요. 밑에는 이재수의 난, 여러분 잘 아시는 1901년도에 이재수의 난 때 이재수의 민군에 의해서 처형된 기독교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들이죠. 이 당시 천주교가 어떠한 위세를 발휘했냐면, 고종임금이 여아대라는 글을 써서 신부한테 나를 보듯이 하라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이 제주도에 왔고, 제주도에 세금을 징수하는 동세관들이 그 당시 천주교인들을 고용을 해서 세금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가혹한 세금 수탈을 했고, 특히 대정에서 일반 주민들을 모욕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대정에서 강우백, 오대헌, 이재수 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동과 서로 제주성으로 진격을 해서 천주교 동세관과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반란, 봉기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관덕정 앞에까지 와서 천주교인들을 무참히 처형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아픈 순간, 기쁜 순간, 모든 것을 이 관덕정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천주교단과 그 다음에 이재수 등등 관련된 분들과 화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원에 가면 화해에 관련된 비석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역사적 아픔이 있다. 그리고 지금 황사평에 이 당시 돌아가신 이름 없는 분들, 무연고 그런 부분도 묻혀 계시고 한데, 황사평도 이 당시 프랑스에다가 우리가 배상을 해줬습니다. 금전적인 배상, 그 다음에 토지로 배상을 할 때 지금의 황사평 땅도 당시 천주교단의
기증을 한 걸로 배상의 차원에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 성에는 그 동문, 서문, 남문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은 북문은 잘 안 뒀습니다. 이제 T자로 해서 구조가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남문. 제주성도 마찬가지 동문, 서문, 남문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남문의 형태고요. 예전에 있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문은 예전에 백후루라고 그랬고 남문은 정문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의 사진은 안타깝게도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 하나를 지을 때도 옛날 분들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한양에 도읍을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인데 북대문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문의 이름 지을 때 한양의 경우에는 인, 의, 예, 지, 신 해서 인간의 도리를 나타내는 5가지 오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은 흥인지문이 되지 않습니까? 남대문은 숭예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인이 예가 나왔죠. 지는 한양도성 북쪽에 홍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 옆에 숙정문이라고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 북쪽에 음기가 성으로 들어온다 해서 그 옆에 조그맣게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홍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예, 지가 다 들어갔죠. 사대문 안에. 신은 뭐냐? 보신각. 여러분 보신각 타종할 때. 그래서 서울 도성에 인이, 예, 지, 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 의미를 뒀는데 우리가 제주 성도 어떤 이 백호루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옛날에 그런 의미를 두고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일본 분입니다. 일제시대 초기에 살던 그분이 기억에 의해서 그 산지천과 동문 일대를 그린 그림에 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동문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제주 성에는 각 문마다 8개의 돌나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의 돌나르방이 있었는데 이 동문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동문에 찍혔던 돌나르방이고요. 뒤에 성곽이 보입니다. 제주 성곽이. 근데 50년대에는 똑같은 돌나르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성이 없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주성은 일본이 총독부령 제1호로 읍성 철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14년도부터 우리 제주성이 회철이 되기 시작하는데 종국에는 1926년도 산지항을 축성을 하면서 그 성의 돌들을 다 가서 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제주성의 극히 일부 구간이 복원된 채로 남아있고 그나마 온전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게 기상대 밑에 그 계단에 있는 그게 그나마 옛날 원형으로 갖고 있는 우리 제주성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예로부터 이 외적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을 했기 때문에 방어 유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주성, 정의현성, 대정현성 성이 크게가 있고요. 그래서 3성. 그 다음에 구진입니다. 9개 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북으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진, 서기진, 오술진, 차귀진, 애월진, 명월진 이렇게 해서 9개 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구진이고요. 그 다음에 봉수대가 25군데 있었습니다. 봉수대는 우리가 오름이나 이런 봉우리에 25개 봉수대를 뒀고 그 사이사이에 바닷가에 그 봉수대와 봉수대를 연결하는 연대를 뒀습니다. 그래서 38개 연대가 우리 제주의 방어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있느냐? 환해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제주읍성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정의현성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복원을 해놨는데요. 이게 탐나 술력도에 나온 이제 그 당시 정의현성의 구조입니다.
정의현성은 태조 때 지금 여러분 성산포에 가면 고성이라고 있죠. 고성에 실제로 그 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그 성에서 7년 만에 이쪽 정의현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부민속말로 되어 있죠. 정의현성이 그 당시 이제 진살이라고 하는 동네로 고성이 옮겨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의현성이 정의현의 중심 공간으로서 되어 있고요. 이건 대정현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정현성은 전체적인 사진, 이게 또 이제 복원된 대정현성의 일부 구간인데, 이 사진을 굳이 넣은 거는 이게 여러분 무슨 꽃인지 아시죠?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대정읍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사 김정희 선생이 1840년대에 유배를 가셨지 않습니까? 제주도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추사 김정희가 청자병에 이 수선화를 꽂아서 정약용 선생한테 선물할 정도로 추사 김정희는 이 수선화를 너무 좋아했고 또 너무나 귀했던 꽃입니다. 이게 따뜻한 지방에서만 사니까. 김정희가 중국에 아버지 따라와서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이 귀한 수선화 꽃을 보고 뿌리를 가져다가 키우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꽃이었는데, 제주도에서 뭡니까? 물만홍을 해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말한테 먹이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와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꽃이 여기서는 아주 천대를 받아서, 그래서 이 수선화에 대한 시를 쓰고 하는데, 그때 심정이 자기는 어쨌든 귀한 몸인데 유배에 와서 이렇게 제주도의 수선화처럼 나는 이렇게 천대받는 입장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선화와 얽힌 그런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선화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잔옥대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약간 잔받침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금잔옥대 수선화가 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좋아했던 꽃은 금잔옥대가 아니라 우리 토종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꽃이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정현성에 있는 돌나르방, 그래서 제주목에 있는 돌나르방은 각 성문마다 8개씩 24개가 있었고요. 대정현과 정의현에는 문 앞에 4개씩 해서 각각 12개씩 돌나르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읍성마다 돌나르방의 크기나 형태는 다들 조금씩 다른 거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대정조점이라고 해서 탐라술력도의 일부입니다. 탐라술력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일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대정 쪽에 단산, 이제 단산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파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월에도 파군봉이 있죠. 여기도 파군봉 같은 이름인데 있고, 지금 이제 이 대정의 옛날 대정 현성의 모습을 그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탐라술력도의 대정 조점이 되겠습니다. 탐라술력도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 부분은 이제 한라장촉이라고 해서 탐라술력도의 제일 첫 장에 있는 제주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별도로 그린 지도는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1702년에 이영상 목사가 화궁 김남길로 하여금 만든 화첩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제주읍이고요. 여기가 정의현성, 여기가 대정현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구진입니다. 구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연대와 봉수의 이름이 위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주변으로 그 당시 우리 제주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10개의 군마장이 있었습니다. 10소장이라 그래서 그 10소장 내에 64개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의 표시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갛게 여기 보시면 이 5가 보이죠?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위를 12간지 자축, 인묘, 진사, 옥미, 신유술 해서 제일 전북 방향을 자, 그래서 북쪽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자라는 표시가 보일 겁니다. 여기. 그래서 12간지에 띄어서 12개 방향을 해서 제일 북쪽은 자, 그 다음에 남쪽은 여기 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 시간에 보면 좌오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북쪽과 남쪽을 잇는 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뭐 개라든가 그렇게 해서 24방위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지도에 여기 보시면 동거 일본국 이천열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동쪽으로 일본이 이천열에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좀 보시면은 정방향 정으로 해서 거리 안남구까지 17,000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 대한 외국에 대한 거리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도다. 한라장촉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25봉수 이렇게 되어 있고 38년대 연대에는 별장 6명과 봉군 12명이 상시 3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해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환해장성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그 삼별초가 제주도로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고려 정부에서 듣고 고여림 장군을 비롯한 이제 관군을 파견을 해서 해안에 성을 쌓게 합니다. 삼별초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신동국여지 승남이라는데 이제 신증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이제 잘못 적었는데 어쨌든 신증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해안가를 따라서 고장성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별초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여림 장군이 군인 1000여 명을 동원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환해장성은 오래된 장성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를 했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석익이란 분의 탐락이년 1918년도에 환해장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환해장성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환해장성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제주의 소리의 기사처럼 우리가 좀 시급하게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허물어뜨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북에 복원된 환해장성 한 600여 미터 구간을 이렇게 옛날에 꼭 이렇게 안 했겠죠?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놨는데 화북장성, 그 다음에 온평리에도 환해장성이 해안가를 따라서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북촌의 환해장성은 좀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현단입니다. 오현단. 오현단은 충암 김정, 목사 김정하고 다릅니다. 충암 김정은 유배되어 온 분이고 목사 김정 목사는 이제 삼천서당이라든가 이렇게 제주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또 똑같은 동명이인의 목사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귀암 송인수
이 송인수 이분은 실제로 목사로 구임돼서 왔는지 아닌지 기록도 불분명합니다. 근데 한 석 달간 있다가 지병을 핑계로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암 송인수 그다음에 청은 김상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인조 때 청나라가 침공했을 때 이제 주전론을 펼쳤던 분이죠.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삼전도의 굴력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